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고관세 부과가 시작되면서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백악관 회동이 결렬되면서 세계 안보와 경제 판도가 요동치고 있는데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문체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여행 가는 봄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이달에만 숙박 쿠폰 30만 장이 배포됐고 방문 지역의 문화와 연계한 다양한 혜택들도 제공이 되는데요. 역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북도 지역이 서울을 제치고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할 한국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어떤 장점을 어떻게 살려야 할지 해외의 경쟁 도시들은 어느 곳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진영 TV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전쟁을 끝내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이 호흡기를 뗀다 이런 표현이 지금 가능할 정도의 모습인데요. 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전에 속보가 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한테 우크라이나에 제공 중인 모든 군사 원정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라는 보도가 방금 떴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치명타를 하나 날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전쟁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급품이 끊어지면은 결국 사면 초과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이행이 준비될 때까지 지원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것이고, 실제 지난주에 있었던 미국 워싱턴에 있었던 백악관 회담. 바로 저 장면. 그렇죠. 저기에서 사실 도장 찍기 위해서 모인 건 아니겠습니까? 모든 정상회담은 실패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저기에서 사실상 공개된 언론에서 설전이 벌어지면서 저녁을 먹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고 식사는 트럼프와 행정부끼리 했다는 그 정도의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밖에 셰프들이 쟁반 들고 서 있었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광물 협정은 사실상 결렬됐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미국이 빠지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당신들은 혼자 싸우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를 날린 상황입니다. 네. 자, 후폭풍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또 이에 앞서 오늘 아침에 마감된 미국 뉴욕 증시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발표 때문에 급락을 했어요. 전부 빠졌습니다. 얼마나 빠졌죠?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의 25% 관세 부과 발표, 그대로 이행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걸 한 달 미뤘다가 그냥 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더 유예하겠지라고 짐작하고 기대했는데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기대가요. 다우지수는 1.48% 빠졌고요. S&P 지수도 1.76% 빠졌습니다. 이게 엄청 빠진 거예요. 많이 빠진 겁니다. 나스닥도 2.64%포인트 빠지면서 말 그대로 3대 지수가 폭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강행을 했습니다. 예상 깬 부과의 시장은 요동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캐나다와 멕시코거든요. 바로 인접 국가입니다. 국경선을 맞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유예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에 10%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관세 안건에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한 뒤 중국산 제품은 20%를 이제 물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안 있겠죠? 그렇죠. 이제 중국도 맞대응을 할 겁니다. 이른바 미중 충돌입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트럼프발 경랑이 세계 안보와 경제 지각에 지금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셨는데 정상회담 사상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삿대질, 고성, 모욕, 그리고 나중에는 욕설까지 들렸습니다. 자, 이런 정상회담 본 적이 없어요. 미국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소식 알아보겠는데 시작부터 불안했던 트럼프와 젤렌스키 결국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다퉜습니다. 그 중요한 장면 영상으로 보시죠. You're not in a good position. You don't have the cards right now.
With us, you start I'm having not playing cards. cards. Right now, you I'm don't. very You're playing serious, cards. Mr. President. You're I'm playing very cards. serious. You're I'm gambling the with the president lives in of war. millions of people. You think-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I'm talking about the kind of diplomacy that's going to end the destruction of your country. Yes, but if you Mr. are not President, strong- Mr. President, with respect, I think it's disrespectful for you to come into the Oval Office and try to litigate this in front of the American media. 자, 보신 대로 상대방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자기 할 말만 하고 끼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말만 합니다. 그러자 벤스가 또 참전하듯이 끼어듭니다. 저거 쭉 보시면요. 아슬아슬 그 자체였습니다. 많은 외신들 정상회담은커녕 외교 참사였다고 표현하고 있죠. 안전보장이 단초였다는 점에서 자, 우리나라도 이걸 그냥 남의 일, 강 건너 불구경처럼 볼 수 없죠. 사실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화약고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한반도도 어떻게 보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완충지대에 있으면서 6.25가 났고 정말 많은 안보적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어떻게 보면 유럽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남의 일만 같지는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우리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러시아 점령지를 포기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우크라이나 흑토지대, 크림반도, 돈바스 이런 지역은 전 세계적인 곡창지대와 희태류가 많은 것인데 그 부분이 지금 러시아가 들어왔는데 그거 이제 떼주라, 그러고 종전해라 하니까 우리는 살인자인 러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힘이 있고 물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어떻게 보면 그 고립주의, 미국 자체에 대한 내치에 신경 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겪지 않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눈 똑바로 뜨고 대응해야겠다는 그런 얘기가 바로 나오는 것이 이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두 정상 회담 전부터 삐걱삐걱했습니다.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맞이할 때 군복 차림을 보고 오늘 잘 차려입었네 이렇게 비꼬면서부터 했죠.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잘 되지 않을 회담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악연한 모임이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맞이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참 잘 차려입고 오셨네요. 이게 뭐냐면 비꼬는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저게 손가락 가리키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양복에 넥타이도 안 맸니? 그 소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기자들도 비슷한 또 질문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상회담에서 예의는 또 아닌 거죠. 상당히 공격적이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앉자마자 광물 협정 이야기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정상회담을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응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설전이 시작됩니다. 벤스 부통령이 이제 지원 사격에 나섰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젤렌스키를 향해서 존경심을 담아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매우 무례한 것이다. 미디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 정상회담은 결렬이 됩니다. 오찬도 무산이 됐는데요. 아까 이제 박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백악관 셰프들이 이 접시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 음식은 결렬되고 난 이후에 트럼프와 참모들이 회의를 하면서 먹게 됩니다. 네. 밥도 안 먹고 쫓아냈다는 게 참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특히 정상회담에서. 그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 화가 났다는 얘기죠. 자, 49살의 젤렌스키에게 79세의 보스가 모욕당한다고 느낀 40살의 벤스가 의도적으로 대들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외신들도 이 벤스 부통령을 트럼프의 어택독, 우리말로 투견으로 표현했죠. 그렇습니다. 아까 좀 전에 동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벤스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손가락질을 하고 그 상황 속에서 젤렌스키는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 그런 모습. 통상 팔짱 낀 모습은 편한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게 수수방관이에요. 그렇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젤렌스키가 트럼프를 공격을 하니까 옆에 있던 부통령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모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냐라고 항의하는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1대2로 싸운 거예요. 그렇죠. 세계 최강 대국의 그렇습니다. 부통령하고. 그러면서 이제 벤스 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을 맹비난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은 당신 한번 우리한테 그렇게 도와주고 물자를 해줬는데 미국에 고맙다고 한 적이 있느냐?
고맙다고 얘기라도 한번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특히 그런 모습을 했는데 그 얘기도 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와 이 민주당 후보 간에 상당히 치열한 접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에 젤렌스키가 미국에 와서 펜실바니아를 방문해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그런 맥락이 있다 보니까 해리스 지지 발언을 그렇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섭섭함도 밑에 깔려 있는 그런 것 같은데요. 결국 이렇게 벤스 부통령 40대로 이른바 백인 흑수저 아니겠습니까? 그냥 40살입니다. 그렇죠. 그런 백인 흑수저로서 성공 신화를 일궜는데 이 트럼프 2기가 시작된 다음에는 일론 머스크에 약간 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 정상회담에서의 한 목소리 이걸로 다시 한번 2인자로서의 지지를 다졌다. 그런 평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검은색 우크라이나 군복 상의 왼쪽에 있는 게 우크라이나 상징입니다. 아주 작정하고 입고 나온 거예요. 젤렌스키도. 사실 트럼프가 군복 차림을 좀 빚고 왔지만 군복을 입고 미국 대통령을 처음 만난 건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였습니다. 그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날 때 방호복, 원피스로 된 방호복을 입고 갔는데 그때는 미국에서 오히려 찬사가 더 많았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승만 전 대통령도 1954년 아이젠하워를 만났을 때 이보다 더 심하게 다퉜죠. 그러니까요. 이게 미국에서 만났을 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투고 난 이후에 지금 속보로 들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야기했는데 1954년에도 한미 정상 간의 설전이 있었던 내용을 보시면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 대표가 일본의 한국 토치가 유익했다는 망언을 했는데 어떻게 국교 정상화 하겠느냐 이렇게 화를 냅니다. 이걸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과거 이래 어떻든 국교 정상화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맞받아칩니다. 내가 있는 한 일본과는 상종을 않겠다. 이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들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합니다. 다시 회담장으로 돌아와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다른 주제를 가지고 좀 토의를 하자 이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받아줄 듯 하지만 안 받아줍니다. 연설 준비 때문에 나 그냥 나가겠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난 바빠서 이만 하고 오히려 가버렸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미국에서의 이 다툼이 있었는데 설전이 있었는데 우리는 얻어냅니다. 왜? 이렇게 하면서 한국이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그래서 이때 이승만 전 대통령이 퇴장 맞대결을 벌였는데 이때 아이젠하워 대통령 분노 참지 못하고 퇴장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 좀 수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데 아닙니다. 저런 고얀 이러면서 그냥 순 우리말로 그랬대요. 이런 고얀. 우리말을 합니다. 차마 미국 대통령한테 놈이란 말은 안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돌아온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다른 이야기 하자는데 이 부분을 결렬을 하고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1954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65년, 그로부터 11년 뒤에 되는데 바로 다퉜던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다퉜던 이해에 미국으로부터 8억 달러 원조를 받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달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에게 아시아가 공산화되는데 한국이 중요하다. 방치하면 미국의 공산화에도 영향이 있다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설득해서 기독교계의 압력이 아이젠하워를 움직였다. 이게 역사의 기록입니다. 사실 이승만 전 대통령 6.25 정전협상 도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제도의 전격적인 반공포로 석방으로 아이젠하워가 이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자다가 깼던 단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수레를 남겼습니다. 자, 미국 방문 때도 적극적인 여론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한미동맹,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미국이 체결하게 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1950년 당시에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에 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열악한 나라였고 부존 자원도 없지 않습니까? 전쟁의 폐허 자체였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부사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외교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한반도에 정말 70년 이상 전쟁을 없애고 지금의 번영을 이룬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 그럼 이승만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두 가지 카드를 활용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북진 통일론, 두 번째는 여론 호소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지만 실제로 지금 30년대, 40년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공부를 하면서
저펜 인사이드 아웃. 일본이 미국을 침공할 것이다라는 예언서를 썼는데 실제로 일본이 진주만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일약 미국의 아주 탁월한 어떤 외교 전략가로서 전 미국의 이름이 알려졌던 분이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지명도를 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으로 가서 1954년 7월 달에 가서 상하원 합동 그 연설회에서 그와 같은 얘기를 했고 어떻게 뭐 잘못하면은 아시아에서 이 한반도가 적화되면은 미국도 무사치 못한다는 그런 어떤 그 힘 있는 연설을 통해 가지고 결국 그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의 한미 동맹을 끌어내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그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 뉴욕의 그 5번가에서 무게차라고 그러죠. 오픈카를 타고 행진하며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한 영화가 다큐 영화가 그 모습을 단독으로 입수해서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께서는 미국회 상하양원 합동회의에서 반공투쟁에 대한 부정의 신념과 확고한 방침을 피력해서 전 세계에 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뉴욕 시민들은 세계 최대 거리 브로드웨이에 도열해서 세기의 반공치로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 각하를 정성껏 환영했습니다. 그 이후로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도 뉴욕의 저 거리를 무게차를 타고 지나간 적은 없죠. 한편 자신의 집무실에서 참모와 미국 언론들에게 둘러싸인 채 톡톡히 망신당했다고 생각한 트럼프. 아까 잠정 중단하는 그런 강경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이참에 젤렌스키를 아예 갈아치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보복 대응이 가시화되는 양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블룸버그 통신이 속보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는데 백악관의 이 왈츠 보좌관은 전쟁 끝낼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지금 우크라이나 자칫 지도자가 갈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왈츠 보좌관은 젤렌스키가 다음 단계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갈 준비가 됐는지 불분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예를 듭니다. 이 바로 영국의 처칠 총리입니다. 앞서 이제 방호복을 입고 미국을 방문했던 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처칠 총리도 다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2차 대전의 승전을 이끌었지만 전쟁 영웅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 영국이 가야 될 길에 대한 제시가 안 됐습니다. 노동당한테 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집권에 이제 실패하는 상황이 벌어진데 이 예를 들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음 단계가 준비됐는지를 왈츠 보좌관은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다 지켜본 우크라이나에서는 야당도 정적조차 젤렌스키를 열렬히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지지율이 70%에 육박한다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어떻게 보면 내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게 개전 초에는 거의 90% 갔다가 점점 시간이 틀어지면서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그 백악관 회의에서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한꺼번에 한 7, 8% 이상 급등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지금 그 젤렌스키 대통령과 대선에 붙어가지고 낙선을 했던 그 포로셴코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필요한 건 단계일뿐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지금 얘기를 할 만큼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상당히 단계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특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상당히 유리한 종전협정안을 내놓고 또 그에 대한 지금까지 어떤 전쟁에 대해서 지원했는 데에 대한 영수증을 청구를 하면서 히터리 50% 내놔 이런 거에 대한 상당한 반발이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피해자의 모습이 부각되면서 어쨌든 국내적으로 뭐 장기적으로 그것이 유리한지 여부는 저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여론의 지지세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참 아이러니컬한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네요. 차린 밥상도 못 받고 쫓겨나다시피 한 젤렌스키는 곧바로 런던으로 갔는데 자 여기선 환대를 주말 사이에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미국 푸대접 영국 대환대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밥도 못 먹고 쫓겨나서 이제 영국으로 갔는데요. 런던으로 갑니다. 국왕과 찰스 3세 국왕과 그리고 스타머 총리가 대환대를 합니다. 영국 신문에서 나온 게 빅허그를 합니다. 이렇게 꽉 껴안아 주는데요.
여기다가 이 영국 국왕인 찰스 3세까지 만납니다. 2024년 우크라이나와 젤렌스키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던 이제 찰스 3세 국왕인데요. 지금 영국 언론들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찰스 3세 국왕이 트럼프 대통령은 초청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자, 이 회담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게 바로 유럽, 나토입니다. 유럽도 미국을 너무 믿지 말고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이른바 유럽 자강론이 대두되고 있고 그러면서도 협상을 미국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 동시에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 있습니다만 핵을 미국과 공유하는 등 어떻게 보면 집단 안보 체제 플러스 미국의 어떤 지원 이런 식으로 해서 러시아의 침공을 막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른바 워싱턴 노딜이 있으면서 유럽도 상당히 충격을 받은 그런 모습인데요.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다시 백악관으로 한번 돌아가서 협상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 나토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좀 노력하는 방법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스스로의 자강론, 이거 미국 믿었다가 큰일 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토 회원국들끼리 군비에 대한 조금 더 많은 분담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서로 간에 논의를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유럽이 또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구매 보조비도 지금 지원하는 등 아직은 그 미국도 있지만 우리도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유럽만으로 해서 계속 이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도 포탄이나 이런 부분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대주주는 미국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에서 지원을 중단할 경우 그만큼에 해당하는 비용 부담이 나토 회원국에 갈 수 있을 텐데 장기적으로 그것이 가능할지 아마 고민이 깊어지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개구리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내일입니다. 문체부가 여행 가는 봄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자, 유인촌 장관의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목표가 가능하면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을 좀 어떻게든지 붙들어 보자. 해서 국내 여행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부처는 물론이고 관광공사나 우리 관련된 기관이 또는 전국의 지자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올해 우리 내수 경기 또는 우리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총력을 좀 기울여 보자. 뭐 이런 각오를 좀 다지고 있습니다. 여행 가는 봄 캠페인. 자, 5월까지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역 출제가 상당히 또 활성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문체부 관광공사는 3월부터 시작되는 이 여행 가는 봄 캠페인 5월까지 이어집니다. 캠페인 슬로건은 올봄, 여행은 유행, 그리고 지역은 흥행, 행행. 행으로 맞췄네요. 그렇습니다. 네. 라임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진작시키고 독려하고 있고요. 올해 국민 이동량을 여행 지출액 1% 이상, 이동량과 지출액을 1% 이상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숙박 쿠폰 배포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3월에만 30만 장 배포하고요.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이 된다고요. 3만 원으로 떠나는 템플 스테이 이걸 비롯해서 한 10가지 정도 지금 여행 프로그램을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데요. 30만 장을 지금 이번 그 달에 이렇게 푼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거 선착순입니다.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동나기 때문에 최대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떠날 계획이 있으면 미리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네. 그것 외에도 어떻게 보면 둘레길 걷기 주간 또 이번 달 그 여행운 이런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국내의 어떤 그 지역 특히 서울 말고 지역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숙박권 2, 3만 원 할인 쿠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당일 갔다 오는 것이 아니고 가서 하룻밤 자고 오라는 것인데 내려갈 때 어떻게 하느냐. KTX 같은 경우에도 관광열차는 30에서 50%까지 할인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띠띠팡팡 운전해가면서 피곤할 것 하지 말고 KTX 타고 싸게 가서 지역에서 돈 쓰고 오시라라는 그런 지역 관광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참 좋은 정책인데 자, 여행 가려면요. 시간과 돈과 건강이 다 맞아야 됩니다. 저는 한두 개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혜택들이 어떻게 얼마나 주어지나 궁금하시죠?
어떻게 됩니까? 네, 정말 파격적입니다. 여행 가는 보험 이 행사에서 먼저 교통은 철도 할인이 무려 15만 1,000명 대상이고요. 맞네요. 렌트카 할인도 2,000명입니다. 파격적입니다. 대개 선착순이겠죠? 그렇죠. 이게 누리집을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숙박 세일 페스타 30만 명, 품질 인정 업소 할인 4,300건, 해양 관광 숙박 16,000건. 저는 해양 관광이 상당히 좀 구미가 당기는데 네. 3월 한 달간의 비수도권 숙박 할인권이 30만 장 배포되기 때문에 지역도 상당히 활성화될 것 같고요. 7만 원 이상 숙소 3만 원 할인입니다. 7만 원은 이제 이상이면 3만 원 깎아주고. 그러니까요. 더 많이 깎아줍니다. 7만 원 미만은 2만 원 할인입니다. KTX 여객 관광 상품이 융합된 결합 구매도 가능한데 티켓이 무려 30에서 50%까지 할인됩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절반 값으로 간다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대박 세일입니다. 지역 여행자 대상으로 해서 렌트카 이용 시 할인 쿠폰도 제공되니까 다양한 방식의 여행이 이번 기회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보가 생명이고 속도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내수 관광이 더 활성화돼야 할 텐데, 자 급격히 늘어나는 건 해외 여행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 1월 달 같은 경우에 구정 연휴 동안 이게 그 인천공항이 초만원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올 1월 달에 일본에 간 한국인 입국자가 한 97만 명 되는데 같은 시기에 일본인 전체 출국자 수가 91만 명보다 많다고 하니까 결국 일본에 간 한국인이 전 세계로 나간 일본인보다 더 많다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그만큼 지금 그 국내 여행은 좀 더 경시하고 해외 여행으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국내로 흡수할 수 있는 이 정부의 전략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인데 실제로 지금 봤더니만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외국으로 나간 관광객이 99% 가까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 정부의 전략이 지금 긴급한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제주도 등 우리 국내 유명 관광지가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 비싸다 이런 지적 많습니다.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자 문체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단을 4월에 발족시킨다고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우리나라 국내 여행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뭔가 그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일본보다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내용을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국내 관광의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기를 한다고 하는데 4월 최대한 좀 더 빨리 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단은 4월에 발족이 되고 뭐 토론회도 열고 유장관 무한 사고 후유증으로 전남하고 광주 지역 좀 배려해라.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지난 충격적인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호남으로 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조금 끊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무안이라든가 목포라든가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뭐 그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배려하는 정책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최진영 대표, 배종찬 소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36년 꽤 남았지만 그리 멀리 남지 않은 미래입니다. 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전에 나갈 우리나라 후보로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북도가 선정됐어요. 88 올림픽을 주최했던 수도 서울을 크게 제친 건데요. 화제가 만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저작권 문제 등에 있어서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행사를 여러분도 다 아시는 세 글자로 제가 말로 할 수 없다는 점은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자막에는 나오시고 다 알 거예요. 자, 2036년에 열릴 그 행사의 한국 후보 도시로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이
선정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고향이기도 한데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자, 자막으로 보신 원래 이 행사 도시가 개최를 해요. 그래서 뭐 서울이니 LA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전주가 선정됐다고 해야 하는데 전주 말고도 다른 전라북도 지역들 거기에 다른 도도 함께 개최한다고 하니까 편의상 그냥 전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만약 후보가 되면 무슨 올림픽으로 불러야 할지는 논란이 있긴 할 겁니다. 자, 서울을 큰 표차로 제쳤죠? 예, 그렇습니다. 뭐 예상을 뒤엎은 결과였었죠. 61표 가운데 전북이 49표, 서울이 11표, 그러니까 38표 차이로 서울을 제쳤습니다. 3배가 넘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서울이 브랜드 파워도 있고요, 인프라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서울이 선정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었는데요. 이 전북은 광주, 대구, 전남, 고흥, 또 이 충북, 청주, 홍성 등과 함께 분산 개최를 하겠다. 그래서 지역 발전,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명분에서 이 표심을 흔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사실상 그 말씀을 듣고 보면 비수도권 연합 올림픽을 하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비수도권 연대를 통해서 분산 개최를 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뭐 지역 발전, 균형 발전이 있고요. 이 또 최소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대구에서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개최했던 대구 스타디움이 있고요. 광주는 이미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 대회 그리고 이 환경 올림픽을 열겠다. 여기에 우리로서는 뭐 정치적으로도 큰 명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영원한 화합을 이루겠다는 이런 명분도 가세했기 때문에 뭐 큰 이 표심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사실 전북은요, 우리나라 광역 지자체들 가운데 제주도를 빼고는 비교적 도세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힘이 합쳐진 값진 역전승을 서울에 거뒀다. 이런 평가 많습니다. 자, 한복을 입고 줄기차게 뛴 전북 도지사부터 화제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전북은 전통과 미래의 향연이다라는 이제 컨셉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김관용 도지사가 이 대의원 총회 때 김관영입니다. 예. 이 대의원 총회에서 이 한복을 입고 나와서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당당히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양복 입은 오세훈 시장과 한복 입은 목에 그 둘은 김관영 지사 모습이 대비가 되네요. 예, 상당히 대비가 되죠. 이 한복이 특히 잘 어울렸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 도세가 전북이 약하다라고는 하지만 반면에 이 전북하면은 이 예향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있죠. 판소리, 비빔밥 뭐 유명한 게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판소리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고요. 이 판소리뿐만이 아니라 정읍의 무성서원이 있고요. 또 남원의 가야 문화유산 고분도 있습니다. 네. 이런 문화재들을 활용해서 이 전북은 전북을 활용하면 한국을 재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 넘치는 문화예술 대회로 만들겠다는 이 자신감 넘치는 포부를 밝히게 됐거든요. 이와 함께 또 대회 기간 중에는 이 전기차와 수소차를 활용해서 환경올림픽을 만들겠다. 올림픽과 관련된 이 건축물들은 전부 다 목조 건축물로 구성하겠다라는 한옥마을 유명하잖아요. 이 그런 이제 특징을 살리는 굉장히 그 신선한 아이디어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가 내세운 최대 무기 중에 하나는 비수도권 연대. 사실상 서울을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의 연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얼마나 이게 효과를 냈다고 보십니까? 결정적인 그러니까 그 분산 개최를 통한 그 지역 연대가 이제 전북이 유치할 수 있는 이 주요 전략이었는데요. 결정적이었다라고 봅니다. 이 실제로 대의원 총회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그리고 강기정 광주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동영상을 통해서 전북의 유치를 호소하는 연설 발언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대의원으로 참석한 이 지역의 이 표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보겠고요. 더군다나 뭐 지역 발전, 균형 발전이라는 점에서는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과제로 되어 있는 지방 소멸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이 연대해서 새로운 발전에 대한 그 비전을 그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 호소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앞서 짧게 해주셨지만 전북이 서울을 큰 표차로 제친 강점, 목조 건물, 목조 아파트도 들어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 그리고 환경이라는 측면 그리고 이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전주하면 또 이 한옥마을이 유명한데 한옥마을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올림픽과 관련된 건물은 전부 다 목조 건물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 전북의 이 플랜을 보게 되면은 IOC가 요구하는 기준에 모두 부합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IOC가 이 대회와 관련해서 세 가지 핵심 아젠다가 있는데 지속 가능성, 또 경제적 효용성,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 이 세 가지가 핵심 아젠다인데 분산 개최를 통한 저비용 고효율 그리고 환경 올림픽 그리고 문화예술이라는 이 가장 강력하고 독특한 이 개념을 활성화해서 전주를 부각시키는 사회적 영향력까지 확실한 그 코드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북은 이제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국내 예선전을 통과했을 뿐입니다. 개최지 선정까지 갈 길은 꽤 멉니다. 전북과 경쟁할 쟁쟁한 외국 도시들 어디입니까? 우선 이 인도의 아마다바드, 뉴델리 공동 개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인도네시아의 그 누산타라도 있습니다. 누산타라는 좀 아직까지 생소한 도시이긴 한데 인도네시아가 자카르타 대신에 새로운 수도로 건설한 도시이거든요. 카타르와 튀르키예도 있어요. 예, 카타르 도하도 있고요. 이 튀르키예의 이스탄불도 2036년 대회 유치를 신청했습니다. 이 중에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이 도시가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 발전 전략으로 구성하면서 유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2036년 대회를 우리가 전북이 유치한다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만은 않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카타르의 오일머니, 사우디의 오일머니 못지 않잖아요. 일단 이 카타르 도하고는 우리가 2023년에 아시안컵 유치를 두고 경쟁을 벌인 적이 있거든요. 이때에 우리가 카타르 도하에 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도하에서 아시안컵이 열리기도 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아시안컵뿐만이 아니라 이 국제 스포츠 이벤트에서 우리가 이 대회를 유치하는데 실패를 한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뭐 국제 스포츠 외교라는 측면에서는 한국 스포츠의 가장 취약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궁금한 이 최종 개최지 선정 언제 하나요? 내년 말 이후가 돼야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일반적으로는 올림픽 개최 도시는 7년 전에 선정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올해 6월 말에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새 위원장을 뽑아야지 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겠죠. 이 개최 도시는 미래유치위원회가 실사를 해서 각 후보지들을 평가한 보고서를 내고요. 이 보고서에 기초해서 집행위원회가 1순위 후보 도시를 상정하면 총회에서 인준하는 식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서 이 과정을 겪으려고 한다면 내년 말 이후는 돼야지 현실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해서 지방도시의 올림픽 유치라는 쾌거를 이룩하길 기대해 봅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참 많은 논란 끝에 사연임에 압도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막강한 인맥이 곳곳에서 위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
대한축구협회 55대 회장 선거에서 이 정몽규 회장이 85.2%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이 회장의 사선에 성공했습니다. 뭐 사선도 사선이지만 정몽규 회장이 예상외로 많은 표를 얻었다. 그 반대로 신문선, 허정무 후보가 각각 11표, 15표에 그쳤는데 이 두 후보의 득표가 예상외로 저조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은 이 투표 결과이기도 합니다. 네. 4년 임기를 다 채우면 16년간을 뭐 독식이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하지만 정주영 회장의 그 일가가 정몽준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으로 이어지는 그 정씨 회장 가문이 한다. 자, 이런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이 초기에는 정몽준 축구협회장이 초기에는 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한축구협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스포츠 단체가 주먹구구식 행정이었거든요. 이때 현대에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영입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그 후에 2선, 3선으로 연임하게 되면서 밀실 행정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죠. 정몽규 회장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는데요. 이번이 마지막 임기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지적받았던 점들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좀 공정하고 투명한 협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 회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축구 전문가가 있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인데 이번 투표가 생계형 투표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선수, 감독, 심판, 그다음 생활체육이 들어오면서 동호회 이런 분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가서 어제 이제 축구회관에 가서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꼭 모여서만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다 자기 생계가 걸려 있어요. 내가 여기서 뭐 기존에 있었던 정몽규 회장에 반대되는 투표를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목소리를 내게 되면 아주 편한 말로 표현해드리면 이 바닥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팬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형태를 가졌다고 한다면 전 지금 같은 결과 안 나왔을 거라 봅니다. 네, 비판의 목소리를 들려드린 겁니다. 정 회장을 지지한 그 정 회장의 지지를 많이 받은 이유가 재정 지원 무시할 수 없고 눈앞에 닥쳐 있는 대형 국제 축구 이벤트들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정 지원은 축구 종합센터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국제 스포츠 이벤트라는 것은 이미 그 아시안컵 유치하겠다 유치 의향서 제출했고요. 여자 월드컵 유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 이 축구협회 회장 선거의 결과는 뭐 앞서 이거 인터뷰도 있었지만 좀 더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축구협회와 같은 스포츠 단체의 선거는 국민 여론과 별개로 이익 집단의 선거라는 면이 강하게 작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협회 개혁, 정몽규 회장 퇴진 같은 국민 여론의 공정성, 투명성과 같은 이 가치적인 측면이 부각되기보다는 축구 발전, 축구 인프라에 대한 투자라는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얽힌 표심이 작용했다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뭐 정몽규 회장이 선전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대안이었던 신문선 그리고 허정무 후보의 경쟁력이 너무 약했다. 축구인들의 표심은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단계까지 가서 축구 발전을 위해서는 역시 이 신문선 허정무 후보의 대안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가 표심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요.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징계 조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 회장이 풀어가야 할 과제들 많죠? 첫 번째 과제는 이 축구 팬들의 이 표심, 축구 팬들의 여론을 좀 달래줘야 된다는 과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대한축구협회 임원과 정몽규 회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었죠. 일단 그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정몽규 회장이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본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꼭 이 문체부와 대한축구협회 또 이 정몽규 회장의 갈등을 법적인 분쟁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뭐 형식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도 누구도 원하지는 않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축구협회도 마찬가지고요. 정몽규 회장도 이 문체부가 지적한 내용들을
수용하면서 나름의 개선책을 제시하면서 이번 분쟁을 좀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오직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만을 위해서 과제를 풀고 갈등도 풀고 함께 나가는 길을 찾았으면 합니다. 최동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나라 안팎의 상황은 아직도 겨울 같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심신의 건강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